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서울회생법원의 특수자산 환가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과 과제, 보고서,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보통 다루는 자산 말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나 특허권, 이런 좀 특별한 자산들은 과연 어떻게 현금으로 바뀌는 걸까요? 그 과정, 그리고 거기 숨어있는 과제들, 오늘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파산 절차라는 게 결국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최대한 공정하고 또 신속하게 현금화, 그러니까 환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핵심 목적 중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이 특수자산이라는 것들은요, 가치를 매기기도 어렵고 이걸 또 어떻게 팔아야 할지 그 방법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 또 고민 지점들을 잘 짚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파산 절차에서 왜 자산을 그렇게 빨리 현금화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 특수 자산들은 왜 유독 더 다루기가 어려운 건가요? 일단 채권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돌려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도 이 신속한 환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파산법에도 관련 조항들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가상자산이나 특허권, 저작권, 또 비상장 주식 같은 것들, 이런 자산들은 아파트나 예금처럼 딱 정해진 시세가 없거나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죗값을 받고 파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가치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첫 번째 난관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때로는 이 자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요즘 제일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 역시 가상자산 아닐까 싶은데요. 보고서 보니까 2022년 5월 기준으로 국내 이용자가 벌써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파산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해졌어요.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는 이걸 찾아내서 환가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커진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가격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그 변동성도 물론 문제지만 더 핵심적인 어려움은 뭐냐면요. 법적으로 딱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가치평가 기준. 이게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는 정말 큰 고민거리거든요. 평가 기준 자체가 아직 모호하군요. 그럼 실제 현금화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거래소 앱 같은 걸로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주요 거래소들을 이용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아요. 일단 어느 시점에 팔아야 죗값을 받을 수 있을지 그 타이밍 잡는 게 중요하고요. 또 파산 관제인 명의로 새로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서 채무자 계정에 있던 자산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냥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탈중앙화 거래소, 흔히 덱스라고 하죠. 이런 곳을 이용하거나 개인 간의 직접 거래, P2P를 하려고 하면 절차는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위험 부담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그런 소위 잡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사실상 환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매수자를 찾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이 보고서에도 실제 서울회생법원 사례가 나오는데요. 2018년에는 비트코인을 환가한 사례가 있었고 2021년에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알트코인들, 이것들을 거래소 협조를 얻어서 환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군요. 네. 근데 만약 채무자가 이걸 숨기려고 했다면 사실 찾아내는 것부터가 정말 큰일이었겠죠. 관제인이 이걸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복잡하네요. 가상자산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특수자산들은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 그럼 이제 디지털 자산에서 약간 방향을 틀어서 지식자산권 쪽으로 가볼까요? 특허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야 할 게 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등록료 같은 걸 내야 하는지, 혹시 이게 다른 사람이랑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 가치가 좀 애매하거나 인수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환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음악 저작권 같은 무형 자산도 있잖아요. 뭐 작곡가나 작사가의 저작권 같은 거요. 이런 건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음악 저작권 같은 경우는 보통 저작권 신탁단체들이 관리하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곳들이요.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채무자의 그 권리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입 있잖아요. 그걸 모아서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 수익 권리를 확보하는 거군요. 네. 물론 이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니고 해당 저작권의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 법적으로 양도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먼저 다 따져봐야 합니다. 듣고 보니 골프 회원권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아예 거래 시장 자체가 되게 제한적인 자산들도 참 문제겠어요. 맞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그래도 회원권 거래소 시세라는 게 있긴 하죠. 물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이것도 팔기가 아주 어렵습니다만. 비상장 지식은 더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가치 평가도 어렵지만 팔려도 해도 사려는 사람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때도 있잖아요. 네, 비상장 주식은 정말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가치를 선정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회사 정관 자체에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 회사 규칙으로 막아놓는 경우도 있군요. 네, 우리 상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주식을 살 사람을 찾는 걸 넘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회사 내부의 절차까지 다 거쳐야만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와, 정말 자산 하나하나가 다 과제네요. 보고서에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 무려 789점이나 되는 그런 사례도 있던데 이렇게 양이 많으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다량의 귀금속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하나 세공 상태나 디자인을 따지기는 어렵고요. 주로 무게를 중심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매 가격으로 팔기보다는 전문적으로 귀금속을 매입하는 업체에 일괄적으로 넘기는 방식, 이런 걸 고려하게 되죠. 이것도 결국엔 감정평가랑 적절한 매각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네, 정말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각각의 자산이 가진 특성에 맞는 최적의 환가 방법을 찾아내고 또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파산 절차에서 이런 특수 자산을 제대로 처리한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단순히 빚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채무자가 혹시 숨겨놓은 자산은 없는지 찾아내고 또 그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해서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아주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은요. 특히 가상자산 같은 경우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법과 제도가 과연 이런 변화의 속도를 얼마나 잘 따라가고 또 얼마나 공정하게 이런 새로운 자산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비단 파산 절차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사회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이런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법과 사회가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형태의 특수자산이 등장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또 우리 법제도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